지난해 중국의 CATL과 또 한국의 에코프로 사이에서의 대결은 결국 에코프로의 대승으로 끝이 났었죠. 그렇다면 서학개미들의 최대 보유 종목인 테슬라, 그리고 동학개미들의 보유 종목인 이 삼성전자 대결에서는 과연 누가 승리했는지, 특히 지난해 1분기 어닝 쇼크 이후에 이 한쪽은 가격 할인, 한쪽은 감산 대책으로 대응한 바 있었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내용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아쉽게도 WGBI 편입이 불발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 심기일전에서 올해 9월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소식이 국내 언론에 전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발표 하루 앞서서 아마 이번에 발표가 선진국 국제클럽 편입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투자자분도 투자 환경에 대해서 이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다른 요소가 이렇게 많습니다는 결국 9월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정례평가에서 3월에서 9월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9월 때 기대하는 시각도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건 스탠리 지수의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갔다가 다시 신흥국에 떨어진 사례도 한번 봤습니다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밤사이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 그 삼성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8만 종가로 그렇죠. 해서 국민들의 그 국민지 성격으로 보면 방송하는 입장에서도 종목과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돈을 벌었다 하면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그렇죠. 또 미국 경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김치민 PD께서 8만 800원에 끝났군요.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8만 전자 해서 8만 전자가 2년 3개월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많이 그 돈을 벌으시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 경제 사실 지금 조인지 캐스크에서 4분기 성장률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는 저는 연간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연간으로 2.5%인데요. 이 수준은 페드 추정이 잠재 성장이 1.7%거든요. 사실 이거의 오금법칙상 보면 0.8%포인트의 인플레 개입이 발생한 정도로 사실 미국 경제가 좋았습니다. 아마 작년 초에는 미국 경제 침체론 얘기하신 분이 있고 또 올해도 다시 침체론, 2분기부터 침체론을 얘기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대단히 좋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지표도 대부분 다 인플레 타겟팅 2%보다 다 높죠. 3% 이상 이렇게 되고 PCE는 물론 이제 PCE도 높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합쳐보면 고성장의 고물가,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이게 지금의 미국 경제,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4분기에 그 성장률이 사실 그 월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정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인플레 압력이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춰지지 않겠느냐, 인하 폭도 좀 좁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그때마다 변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올해 하반기 들어서 2차례 정도를 계속해서 일관하게 누가 윌러가 얘기했던 뭐든 간에 그 일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4분기 성장률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런 세가 대세를 이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라든가 페드 매파들은 올해 금리 인하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또 한 차례 정도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금리 인하폭도 자꾸 좁아지는 이런 것이 이제 증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돼서 오늘 3대 지수별로는 전반적으로 좋긴 했습니다는 혼조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국제 한투기 세력들은 어제 일본의 대장성이 사실 그 엔화 추가 약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쟁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에 직접 개입도 했습니다는 국제 한투기 세력들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 그러면 달러 강세는 되는 게 아니냐.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한다 하더라도 달러 강세는 간다 하는 측면에서 엔화의 추가 약세 쪽으로 베팅하는 모습에서 지금 김채영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거꾸로 올라갔다는 것은 엔화가 약세됐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분위기는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세력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이 8만 전자로 올라서면서 정말 기염을 토해냈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약 1년 전만 해도 그때가 이제 감산 대책이 나왔을 때죠. 비관론도 많고 좀 분위기도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일단 8만 전자 넘어서 예. 저도 지금 기염을 토했다 있는데요. 굉장히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테슬라고, 그렇죠. 동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니까 이걸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이 방송에 큰 의미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1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작년 1, 4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96%까지 떨어질 정도로 또 테슬라도 실적이 어닝 쇼크 발생할 때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수익을 개선한 조치가 양사가 전부 대비가 됐습니다. 테슬라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가격 할인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잘 기억할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콰인티티에서 프라이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가격을 조정했는데 삼성전자는 감산을 했습니다. 콰인티티, 수량을 조정했습니다. 너무 대비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기업의 이윤 대책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렇게 가격을 뭐 증대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하면 이 수량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P 곱하기 Q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측면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 할인 정책을 추진했는데요. 가격 할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시장의 수급이 맞춰서 프라이스 메커니즘, 시장 경제가 잘 작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느냐,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느냐 하면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잘 작동되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가격 할인 정책은 너무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뺏는 이기적 정책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했던 Q를 조정하는 정책은 자, 단기적으로는 감산하면 고통은 따른다. 근데 삼성의 기업은 인류 기업 아니냐? 그러면 인류 기업이 감산해서 수급을 조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본인이 감산을 통해서 희생을 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대책을 펴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다른 경쟁사의 가격 점유를 빼니까 게임 세율에서 보면 이기적 게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다른 경쟁사는 인류 기업자에서 감산하니까 내가 희생한다. 그러면 앞으로 수급 개선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경쟁사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공생적 게임이 되죠. 셰프레이로스의 공생적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인류 대형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가격 할인보다도 감산이 더 비관적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감산보다도 가격 할인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격 할인보다는 감산이 더 유리하겠다. 감산이 더 유리하겠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1년 동안 어떻게 지금 대결에서 이게 주가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 과연 성과는 어땠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뭐 사실 치킨 게임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때 당시에 테슬라를 많이 보유했던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가 요 가격 할인에 대해서 자꾸 테슬라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올라간다, 가격 할인도 나왔지 않느냐 해서 더 보유 종목을 늘렸습니다는 국제 시각은 테슬라의 가격 할인에 대해서 국내 대형 증권사의 시각과 달리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배런스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가격 할인 정책은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대로 인용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뉴욕시립대 폴 크루만 교수는 우리가 테슬라는 첨단 기술은 엑스터널 리포트, 외부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없다. 굉장히 비관적이죠. 그런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이 가격 할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조건은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근데 지금은 시장의 서프라이에서 균형이 이탈되면 다시 균형으로 수렴한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잘 정착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엑스터널 이펙트, 외부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크다든가, 그다음에 시장의 독점 사항이 큰다든가, 그리고 정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부에서 보면 홍앵커가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대로 이렇게 그 코스트와 베니피트에 그대로 되는 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사실 펜차트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로 그로스만의 불균형 이론, 시장 경제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프라이스가 사실 수급상을 조정하지 못할 때는 ኳ인티티, 수량이 조정하거든요. 이게 유명한 불균형 이론입니다. 예. 아마 서울대학교 정운찬 교수 책에 요 베로 그로스만의 이론책이 잘 점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이거 추진하고 나서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을 추진해서 1년이 됐습니다. 자, 가격 할인이 성공했느냐 하면 무역 수지의 제이콥 이펙트. 다시 말하면 전기차는 P의 Q의 가격의 탄력성이 굉장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을 할인하면 수량이 증가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가격이 할인되면 수량이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 P 곱하기 Q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판매액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가격 할인 정책은 P와 Q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 그러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면 P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수요 곡선이 이렇게 뉘었을 때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자 그만큼 판매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P 곱하기 Q 하면 판매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전기차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요의 가격들이 비탄력적이다. 이런 기본적 사항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떨까? 1년 동안 테슬라 주가가 그때마다 가격은 뭐 생리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는 예. 1년 전에 테슬라 주가가 110달러였습니다. 근데 아마 김천 PD께서 저는 마감 지수를 못 봤습니다는 오늘 테슬라의 주가를 한번 준비가 오늘 됐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2% 정도 좀 많이 빠졌었죠. 네. 예. 똑같습니다. 110달러. 그래서 1년 동안 기복이 있긴 했습니다는 1년 예. 전 110달러, 지금 110달러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추천했던 대형 증권사 굉장히 고객들한테는 결과적으로 보면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경제학적에서 기업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손실을 초래한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가격 할인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려봤으면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감산 대책.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문샷 싱킹이라는 단어까지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작년에 삼성전자가 1분기에 96% 이윤이 감소했거든요. 예. 근데 시청자분도 자 삼성전자 감산을 하겠다. 그러면 가격 할인인데 96% 감산했는데 감산하면 또 이윤이 감소되기 이게 대형증권사들이 봤던 비관적 요인입니다. 근데 예. 이 방송을 통해서는 문샷 싱킹이다. 그러면 문샷 싱킹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으면 5년 전에 미중간 마찰에서 문샷 싱킹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문샷 싱킹은 것은 달을 보는데요. 홍영과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달을 보는데 망원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 직접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직접 가죠? 이렇게 되는데요. 그게 문샷 싱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산을 하더라도 바로 시행했거든요. 예. 그게 뭐냐? 문샷 싱킹. 내가 한번 직접 해본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샷 싱킹 했는데요. 문샷 싱킹 용어를 자막으로 한번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베로 그로스만의 효과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작년에 110달러에서 오늘 김천 PD께서 보여주실 수는 110달러 그대로인데 삼성전자는 1년 전에 6만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제 8만 800원입니다. 저게 이제 작년 4월 7일에 6만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데 6만 3천 뭐 예, 얼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비해서 35%가 갔습니다. 그러면 테슬라를 이렇게 했던 사람은 거의 수익을 못 얻은 반에 삼성전자는 약 35%가 올라갔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주식에 돈 벌면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지난해에는 2차 전지 대결이 굉장히 큰 화제였었죠. 중국의 CATL 그리고 한국의 에코프로. 과연 어디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극명하게 갈렸을 텐데요. 자, 그 당시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작년에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중국의 CATL과 예. 한국의 2차 전지 에코프로고 그다음에 작년에 4월서부터는 또 서학게임 입장에서는 미국의 테슬라, 한국의 동학게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이렇게 되는데요. 예. 삼성전자 얘기를 해봤습니다는 작년에 최대 화두가 됐죠. 2차 그렇죠. 전지 관련해서 대형 증권사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CATL 이게 중국의 2차 전지를 추천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를 추천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아저씨 누군지 아시죠? 박승혁 예. 이사 이런 분들은 에코브를 신화를 만들었죠. 2차 전지. 공교롭게도 저와 이렇게 저는 종목 추천하지 않은 시각인데요. 예. 산업적인 측면에서 전기 2차 전지와 한계 2차 전지를 땐 한계 2차 전지가 유망하다 하는 측면인데 왜 이렇게 댓글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저랑 박승혁 이사랑 친원거로 나타나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방송할 때는 산업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게 어느 쪽에 부합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적어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격도 그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에코프로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1년 지난 시점에서 사실 한번 보겠습니다. CAT는 작년 초에 400위안 정도 됐습니다. 현재는 188위안입니다. 어제죠. 예. 그래서 거의 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작년 초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에 이게 110만 원이 아닙니다. 예. 이게 11만 원입니다. 김천 PD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거 11만 원입니다. 예. 11만 원. 그리고 이것이 작년 7월 25일 날 120만 원까지 갔다가 예, 그렇죠. 지금은 65만 8천 원인데요. 이 65만 8천도 작년 초에 11만 원 대비해서 65만 8천 원 6배입니다. 그렇죠. 예. 작년 7월 25일은 12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10만 원대 사신 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는 중계 CATL과 비교해서는 400대 182위안. 예. 여기 이제 제대로 했는데요. 에코프로는 작년에 11만 원에서 어제 65만 8천 원. 자, 대형증권사 이게 추천한 것과 그다음에 한국의 박승혁 이사라든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추천한 시각과는 완전히 명암이 갈려졌죠. 완전히 명암이 갈려졌죠. 근데 그 증권사는 아직도 중국의 CATL과 테슬라를 추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예. 지금은 한국경제TV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또 김정호 사장께서 사실 글로벌 마켓에 우리 7, 8명이 가가지고 기자들이 가가지고 분석하는 시각 이런 시각과 대형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코노미스트 추천하는 시각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경제TV 시청 새로운 사장님도 지금 이제 맞았는데요. 예. 지금 뭐냐 새롭게 도약하니까 더 좀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 이후에 국내 증시를 사실상 외국인 자금이 받쳤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외국인들 삼성전자를 특히나 집중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한국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국의 분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중국의 CATL을 사겠다, 미국의 테슬라 사겠다고 나가시죠. 예.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자, 외국인들은 한국의 주식을 사는데요. 대부분 어디 삽니까? 국가를 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사겠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빠졌을 때 어느냐? 싱크홀로 한국 사람들이 받치지 못하니까 푹 빠지겠다. 푹 꺼진 위기도 이렇게 우려가 될 정도로 외국인들은 한국에 많이 샀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샀다는 것을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작년부터 들어왔던 삼성전자 외국인 자본이 삼성전자 한 80% 이상 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 큰 역할을 했죠. 한번 보면 과연 외국인이 안 들어왔을 경우는 어떠느냐. 삼성전자의 80% 국가 우리 증시 전체 외국 자본의 80%가 안 들어왔을 때 어떠느냐. 작년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는 작년에 한국의 외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IMF에서 한국의 외화 안정성 문제에서 100을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외화의 의정성의 평가 기준은 뭐냐? 통화량, 수출액,
포트폴리오 비중 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가 특히 작년에 수출과 부채 문제 때문에 100 이하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왔을 때는 한국 제2 외환위기 많이 났을 겁니다. 외환위기 많이 났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삼성전자 개별 주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한국 경제 전체를 살렸다. 한국 증시를 살렸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살린다. 코스피 2,700까지 올라가는 데는 외국인들이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상당 부분 국가 전체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삼성전자, 10만 전자, 저도 말하려니까 너무 설레는데 10만 전자 가능하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 또 이것도 뭐 무슨 지금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염 이런 사람이 12만 전자 빚내서 대형주 사세요 했었던 2년 전에 보면 12만 전자 얘기가 있는데요. 그랬었죠. 사실 지금 8만 전자 하니까 10만 전자 얘기 이렇게 되는데요. 시청자분들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고 저는 반도체 관련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가를 이렇게 사니까 예. 외국의 시각을 국내 삼성전자 애널리스트의 분석 시각과 달리 그 시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지금의 삼성전자 주가를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시각을 보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예. 대부분 다 있죠. 자, 작년 4분기부터 삼성전자의 이익적인 측면에서 감산 효과가 복격화된다는 것이 해외 시각이다. 재고도 개선되고 있다. 재고가 문제가 됐던 것이 DDR4라든가 DDR5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외 시각이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AI라든가 이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개편에서 반도체 경기가 전체된다.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글로벌 선도업체죠. 그러면 경기적인 측면에서 혜택은 삼성전자가 받지 않겠느냐 하는 게 국제 시각입니다. 그리고 D램은 이미 작년 4분기부터, 낸드는 올해 2분기부터 흑자가 전환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제가 10만 전자 갈 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상속세, 법인세 다 낮춰주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어떠냐? 법인세를 15%입니다. 한국의 법인세는 25%입니다. 자, 우리가 상속세라든가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이라든가 밸류업 대책의 개당 효과를 보겠죠. 예. 거기에 법인세를 미국 수준의 15%는 제가 너무 과욕인 것 같습니다. 근데 25%에서 20% 정도만 되더라도 한국의 코스피 4,000선, 그다음에 한국의 삼성전자 10만 전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발 좀 총선 이후에 여야의 세력 균형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후손 세대, 야당연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연도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도 나도 이렇게 후손 세대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상속세 낮춰주고 법인세 좀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제발 좀 여야간은 싸우지 말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합의 좀 이끌어 달라. 합의를 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로 도약을 해야죠. 이렇게 잘 가기 위해서는 이 뒤에 두 인물과의 협업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 미래죠. 근데 이 분이 우리 김희재께서 잘 이렇게 된대요. 예. 요분은 AI 오픈 울트만, 예, 울트만, 젠스랑 엔비디아, 그다음에 삼성전자 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분들이죠.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나중에 좀 세 분이 합친다. 예를 들어서 올트만이 올해 삼성전자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픈 AI 삼성전자 협업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젠스랑은 최근에 젠스랑이 주최했던 AI 컨퍼런스라든가 예, 이런 데에서 자, 삼성전자 창의적이다. 그러면 젠스랑과 이재용,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붙는다. 그러면 삼성전자 미래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AI K 반도체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울트만, 그다음에 젠스랑, 그다음에 이재용 이렇게 해서 회장님 이런 분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니까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 깊은 이렇게 애널리스트의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세 사람이 서로 협업 관계를 된다면 예.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는 좀 밝게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